만들었다는데 나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 조항 이거 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의 대통령령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아. 그렇다 해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 조항 자체를 야 우리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니까 이거 무효로 해달라. 이거 판정 무효로 하는 판정 권한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 법원에게 있어. 응? 근데 법원에 국민이 소송을 내려면 이 법조항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안 돼요. 우리나라 제도가 법조항 자체는 원칙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거를 만들어진 법조항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특정 개인에게 법조항을 적용, 집행을 해서 너 법에 따라 무슨 의무를 부여한다, 언제까지 이행해라, 이런 조치가 법적 조치가 있어야 그 법 집행 조치 갖고 우리가 그걸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돼 있지 법 자체를 갖고 소송하게 돼 있지는 않아 우리나라. 응?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법 자체를 일반적이고 추상적 성격 갖는 법조항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법원에 바로 소송 낼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그걸 심사해서 무효로 하는 제도를 이제 이 법학에서 용어로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방식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것만 인정하냐면 자. 대통령령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이 문제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그 조항 자체를 갖고 소송을 대상으로 해서 무효로 해달라고 바로 소송하는 건 안 되고 기다려야 돼. 국민 입장에서. 그 조항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자기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조항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집행한 의무 부과 조치 이거 갖고 소송해야 돼. 그 조치가 위법이다. 이거 무효로 해달라, 취소해달라. 그럼 왜 위법이냐? 나한테 이 의무를 부과한 그 근거가 되는 대통령 조항이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그 문제 있는 법을 적용해서 나한테 의무 부과한 조치 그러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재판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돼. 그러면 법원은 뭘 재판해야 되냐면 그 개인한테 그 대통령 조항을 적용해서 의무 부과한 조치가 위법인가 아닌가를 재판해야 돼. 근데 그걸 재판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대통령 조항이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할 수밖에 없어 법원이. 그 법조항을 심사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법조항인데 맞는데? 그러면 이 문제 있는 법조항을 이 특정 개인에게 적용한 조치 역시 위법인데? 그러므로 이 사람한테는 이 법조항 적용해서 뭐 의무 부과한 조치는 무효로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야. 응? 자,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한 걸 한 번 더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볼게. 좀 우스운 예로 자, 대통령이 무슨 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해서 대통령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나 고양이나 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대. 응? 자, 뭐 예를 들어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뭐 어떤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세금 부과한다. 뭐 얼마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나도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집에는 지금 한 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근무하는 데가 충청도에 이제 주로 거기 가 있거든. 그래서 그 주말에만 이제 집에 오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와 충청도에서. 근데 충청도에 내가 또 이렇게 약간의 반자연인이나 그런 걸 또 좋아해. TV 프로그램 자연인 있잖아, 자연인. 약간 그런 옆에 계곡이 조그만 게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계곡에 조그만 이렇게 집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그걸 준비를 해서 나는 이제 퇴직하면 거기서 이제 살 거야.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면서 또 그 동네에서 강아지 2마리, 진돗개에 해당하는 개 2마리를 또 얻었어. 그래서 개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집사람은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또 막상 데려다 놓으면 또 이뻐해가지고 막 해. 근데 또 그냥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근데 내가 어젯밤에 또 데리고 오지 말라는데 데려다 놨어. 강아지들이니까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밖에 못 나가니까 걔네들은 이제 밖에 있으면 막 이제 멀리 가서 이렇게 지네들이 가서 대소변을 보고 오는데 여기는 아파트는 실내니까 데리고 나가지 않는 이상 방 안에서 이제 거실에다 뭐 좀 또 베란다에 질색을 하지. 지금 놓고 왔는데 대신에 우리 저기 저 대학생 딸은 아주 또 끔찍이 좋아해. 응? 2대 1이 되니까 지금 우리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응? 그 하여튼 약간 어제 냉랭하더라고. 응? 자, 하여튼 개 얘기가 나올 거 그런데 나는 동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개를 특히 좋아하는데, 자, 개 키우는 사람에게 얼마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내가 열받았어. 아니, 동물 키운다고 세금을 부과하냐. 이제 문제는 법률에서 세금 부과하도록 하는 그 근거, 위임도 안 했는데 지멋대로 대통령이 세금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대통령령 규정이 무효다, 뭐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 조항을 바로 법원에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이건 나라에 따라서는 정책에 따라 다른데 뭐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이 법조항이 문제 있다면 법 자체를 그냥 무효로 판정해서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안 택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 나 이 대통령 규정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도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개 키우는 사람 다 찾겠지? 자, 내가 A라고 하자. 나를 찾아냈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 대통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거야. 그죠? 세금 부과 조치 할 거야. 이게 국민한테 이제 법을 집행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나온 거잖아. 과세처분이라고. 그럼 나는 이거 갖고 소송해야 돼. 세금 부과한 조치. 응? 구체적인 특정 개인에게 법을 적용해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 부과한 조치. 왜냐면 개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만 갖고는 그냥 일반적 선언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나한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아직은 안 생긴 거야. 이 규정만으로는. 그지? 이건 일반적 선언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 중에 특정 개인, 나 같은 특정 개인에게 공무원이 적용해서 다음 달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라 하고 고지서로 의무가 부과돼야 특정 개인에게 이제 의무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이 A가 이렇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받고 나면 요걸 가지고 요걸 이제 소송 대상으로 삼아. 요걸 대상으로 해서 자, 뭐라고 해? 세금 부과 조치는 이거는 위법이다. 응? 위법한 세금 부과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없던 일로 취소해라. 취소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응? 그런데 나는 왜 위법이라고 A 나는 왜 위법이라고 주장해? 행정기관은 세금 부과한 행정기관은 만들어진 대통령령대로 그대로 집행한 거야. 행정기관은.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기관은 법이 만들어져 있는 이상 권한이 있는 법원에 의해서 무효 판정 나기 전까지는 적용을 해야 되거든. 행정기관은 잘못은 없어. 그치? 근데 나는 이제 행정기관이 이 문제가 있는 법을 적용한 거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위법이라는 주장은 저 세금 부과한 근거가 되는 근거인 대통령령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나는 이 근거인 대통령령이 문제라고 주장. 그러니 문제 있는 대통령령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라고 의무 부과한 역시 위법이다. 응?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내는 거야. 요게 이제 소송의 내용이죠. 응?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뭘 재판해 줘야 되냐면 A에게 세금 부과한 조치가 위법이라서 취소해야 되는지 아닌지 요걸 재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재판하려면 당연히 뭘 심사 먼저 해야 돼? 이걸 먼저 심사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우리 법학에서 선결 문제라 그래. 이 A한테 세금 부과한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달렸어요. 이 대통령 조항에 문제 있는 법인지 아닌지에 달린 거잖아. 이게 문제 없는 법이라 그러면 그대로 집행한 세금 부과 조치 위법 아니다 그럴 거고, 그지? 이게 문제 있는 법이다 그러면 이걸 A에게 적용한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다 이렇게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 재판을 위해서는 법원은 할 수 없이 필수적으로 이 대통령령을 심사해야 됩니다. 문제 있는 법인지. 그래서 법원이 심사했어. 심사하듯이 이 주장이 돼서 이거 심사하더니 뭐라고 판정하면 이거 문제 있다.
대통령령 법률의 위임도 안 받고 멋대로 국민에게 뭐 동물 개 키운다고 세금 부과하도록 한 거, 이거 헌법에 어긋나는 거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했다. 그죠? 그럼 문제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문제 있는 이 대통령령을 A에게 적용해서 A에게 세금 부과 조치, 역시 세금 부과 조치는 위법이다. 응? 조치. 따라서 A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 위법. 그러니까 어떻게 돼? 취소한다. 판결 내립니다. 응? 그러면 A는 세금 안 내는 거야. 이겼어. 그지? 이런 결과가 됐어. 응.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A만 소송을 해서 이긴 A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야. 이 법조항은, 이 대통령 조항은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무슨 재판이야? 이 대통령령 무효화시키는 재판이 아니야. A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위법인지 아닌지 가리는 재판이야. 소송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심사는 했지. 대통령령 조항은 문제 있다라고 판정을 했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 있는 법을 A에게 적용해서 A에게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라 가리기 위해서 심사한 것뿐이야. 그 결과 이 대통령령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적용돼. 소송한 A한테만 적용이 안 돼. 그래서 A는 안 내도 돼. 근데 지금만 얘기를 결론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 대통령령은 이 소송 사건에만 적용이 안 되는 결과가 된 거야. 응? 그리고 살아있다 그랬지, 효력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그럼 나 A만 개 키워? 또 B도 개 키우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러면 공무원들 어떻게 돼? 이거 살아있는 법이라고 그랬잖아, 대통령령. A한테만 적용이 안 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러면 B한테 또 세금 부과 조치 또 하겠죠? 그러면 B 어떻게 해야 돼? 자기한테 세금 부과 조치 이걸 대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주장해서 소송. 그럼 법원이 대통령 문제 있음. 그러므로 B한테 이걸 적용해서 세금 부과 조치는 위법임. 취소. 그럼 또 B는 이 대통령령 규정을 적용 안 받게 되는 거야. B는 구제가 됐어. 그지? 그러나 이 대통령 조항은 그대로 또 살아있는 법이야. 법원에 의해서 이 대통령은 무효로 한다.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응? 그럼 이게 되게 이상한 결과가 계속 생기지? 또 C라는 개 키우는 사람 뒤라 이게 무한히 계속되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송 제도는 일반 추상적인 법 자체는 소송을 못하게 이제 해놓고 구체적인 특정 개인에 대한 집행 조치 갖고 소송을 하라고 돼 있는 결과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긴 있어.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 있다고 판명이 나면 정부가 발행하시면 관보에 게재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돼 있어. 그래서 전국의 공무원들, 국민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가능하면 이 법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적용을 했다 그러면 이미 이제 대통령이 문제 있다고 판명이 난 법을, 그래서 관보에 게재까지 된 법을 적용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이 있고 명백하게 또 위법이기 때문에 그는 무효인 세금 부과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안 되게끔 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법은 무효로 판명난 것처럼 그런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논리를 이해했으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법적 통일에서 법원에 의한 통제를 얘기했는데, 일단 통제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이거 잘못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통제는 이제 시점을 가지고 하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잘못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법 잘못 만들었다고 사후에 통제하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책에 보면 누가 통제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가 하는 통제, 그다음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하는 통제, 사법부가 하는 통제, 그다음에 행정부 스스로 하는 통제, 그다음에 국민에 의한 민중 통제 이런 식으로 통제를 누가 하느냐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법적 통제 부분이에요.
네, 이제 국회가 하는 통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렵다. 국회가 하는 통제는 통제 방법에 따라 둘로 나눴네. 직접적인 통제라는 거와 간접적인 통제라는 거 둘로 나눴어요. 여기서 쉬운 말로 직접적인 통제는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는 이거야. 뭐 대통령이나 장관, 행정기관이 법을 만든다. 니네가 일단 법안을 만들었지? 갖고 와. 국회로 갖고 와. 국회가 동의해주면 효력 발생하도록 한다. 국회가 동의해줘야만 행정기관을 만든 법 효력이 생기게 하고, 또 국회가 동의해줘서 효력이 생겨 있는 법인데 야 그거 이제 필요 없어. 국회가 효력 없애는 결정을 하면 바로 행정기관을 만든 법 효력 없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 통제가 의미하는 건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효력이 생기는 거, 없어지는 거 누가 결정하도록 하는 거야? 국회가. 그게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야.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은 의회가 행정기관을 만드는 법규 명령의 성립이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직접 통제하는 그런 방법을 직접 통제라고 한다.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직접적 통제라는 걸 이해했다면 동그라미 1번에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두 가지 예, 그지? 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회 제출 절차,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권 유보 제도. 응? 그러니까 이게 뭐 국회, 특히 독일에서의 국회의 동의권 유보 제도는 조금 아까 든 예야. 행정기관이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만 효력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거야. 응? 그런 게 이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거기 있는 거 인정 안 되고 있어요. 응?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럼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이 만든 법, 장관이 만든 법 효력 발생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되게 하고 이런 거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대통령이 만들어서 국무회의 심의 거치고 법제처 심사 거쳐서 국민한테 공포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야. 국회 동의 안 거쳐도 돼요. 응? 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만드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기업령 딱 그것만 일단 만들어서 국민한테 효력 발생하되 차후에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만 계속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효력 없어지도록 하는 거 딱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만. 그죠? 그것만 국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바로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국회 직접적 통제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 응? 네. 그리고 사망에 보면 그 밑에 이제 국회법 드러났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제도는 있어. 뭐냐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면 어떻게 하래? 국회에 제출하래. 응?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 그러면 국회가 보고 야 이거 뭐 법률에 어긋나게 잘못 만든 것 같다. 그러면 또 그 뭐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통보를 해주고 돼 있어. 응? 통보를 받으면 뭐 이거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했지. 아 이거는 우리 그 상위법인 법률에 뭐뭐가 맞지 않게 만들어진 것 같으니 이걸 개정하기 바란다. 뭐 이러고 이제 통보를 해주겠지. 그럼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은 국회에게 어떻게 했다고 또 결과를 또 국회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응? 근데 마지막 결론. 국회에게 결과를 통보하는데 반드시 국회가 요구한 대로 개정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응? 만약에 국회는 이 장관이 만든 부령 이거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 같으니 바람직한 개정이 필요하다 하고 통보를 했어 장관한테. 근데 장관은 뭐야? 우리는 법률에 어긋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정할 계획이 없다. 이러고 통보해도 되는 거야. 반드시 국회가 요구한 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바로 이제 이게 좀 애매한 지점이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국회가 요구하면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구는 그냥
그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만 돼 있어요. 국회에게. 그리고 뭐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통보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응?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걸 국회가 법을 고쳤었어요. 잠깐.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치자 해가지고 안까지 해서 국회까지 통과는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국회가 대통령이 만든 법률에 위반된다 이렇게 고쳐라 하고 요구를 하면 뭐 대통령이나 장관 행정위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거든. 그래갖고 국회에서 여당 야당 동의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법률이니까 법률 효력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한테 보내. 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포를 해야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법률 통과됐다고 대통령한테 보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응? 이거는 뭐 권력부재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뭐 이러면서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이래가지고 거부권을 행사. 그래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어. 그랬더니 여당 야당 합의해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찬성했던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소속 정당 지금의 그 당시에 무슨 한국 무슨 당이지 한국 당인가 국민의힘 전은 당 거기서 그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반대한다니까 싹 돌았었어. 그러더니 다시 반대표를 다 던지지. 그러니까 제 논의에 통과시키는 걸 거부.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난 거야. 응? 자, 그래서 지금은 예전 규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국회법 거기를 잘 봐야 돼. 거기 보면 셋째 줄에 10일 이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응? 그 숫자 시험에 가끔 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복잡하게 써 있지만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장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0일 이내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고. 응? 그리고 그 여섯째 줄 끝인가? 그거는 뭐 참고사항이고 그냥 읽으면 그러면 통보받은 국회는 어떻게 돼?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한다 그랬지? 심사는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 밑줄은 안 쳤네. 그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그죠? 7항 앞머리에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제출받은 행정위원회 만든 법 심사한 결과, 검토 결과 장관이 만든 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장관 등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통보받은 중앙행정관장은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지금 아까 말한 거 기억나죠? 처리 결과 이런 걸 통보하라고 했지 반드시 국회 요구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지? 그 끝부분을 갖고 이게 해석이 논란이 있어요. 반드시 국회 요구에 따라야 된다는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무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요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비판이 있어요. 시행령 통치라고. 응?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법률에서 대강 이렇게 정하고 대통령한테 뭘 정하는데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법률과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정해놓고 이래요. 대통령령이. 그리고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법률을 거의 무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그걸로 갖고 통치를 한다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측에서는 시행령에 의한 통치, 법률에 의한 이 행정이 아니라 시행령에 의한 행정한다. 이거 비판하고 있어요. 응?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국회 입법부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적어도 행정기관이 국민의 효력 갖는 법 어떤 내용 정했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점. 응? 네, 그 점만 제일 중시. 응?
자, 그 다음에 내 아래쪽에 간접적 통제라고 있지? 이 간접적이란 말은 아까 위에 거하고 대비시키자. 직접적 통제는 행정기관에 맞는 법이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걸 국회가 결정하는 거잖아. 응? 그게 직접적 통제라면 이거는 법을 만든 행정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장관이 무슨 부령 뭐 법 만들었지. 근데 국회가 볼 때 이거 문제 있는 법 만들었다 생각하면 장관을 국회로 불러. 그래서 이런 법 왜 만들었냐? 질문하고, 그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거 고쳐라.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관에게, 행정부에게 질문, 비판, 고쳐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근데 장관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개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뭐 이러고 뻗대고 나온다. 그러면 국회에서 저 장관 해임시켜라. 그리고 대통령한테 해임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지? 근데 말 안 듣는다. 대통령도 말한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뭐야? 국회에서 저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국회의원 찬성하면 이제 헌법재판소 넘어와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 이제 파면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게 탄핵 결정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간접적인 통제는 국회의원은 간접적인 법의 효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든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간접적 통제라 그래.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 동그라미 뭐 우리나라 다양한 간접적 통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죠. 국정감사,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 그 다음에 질문, 장관에 대한 질문, 총리나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 또 탄핵이 뭐 고위직 파면하는 게 탄핵입니다. 탄핵 의결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제목이 이제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데, 그게 왜 작은 글씨가 돼서 이 목차가 잘못 들어갔지? 굵게 써야 되거든. 이 사법적 통제, 그지? 이게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거든. 사법적 통제, 중요한 파트.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근 보이는 헌법 107조 2항이 저 107조 1항 2항 밑에 소개해놨죠? 그거 같이 읽어봅시다. 좀 이제 핵심을 보자면, 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냐가 문제될 때는 어디가 신청을 받아 판정하게 돼 있어? 헌법재판소. 그래서 거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는 헌법재판소가 신청받아 판단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에 2항은 뭐야? 명령점 규칙. 이 명령규칙이라는 말이 좀 더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규명령을 말하는 거야. 법규명령. 행정기관이 만든, 그러니까 국회가 아닌 주로 이제 행정기관이나 뭐 다른 데서 만든 이런 명령이나 규칙이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자, 그 밑줄 쳐주세요. 대법원이 어떻게 돼? 대법원만 심사한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그지?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대법원만 심사한다는 게 아니라, 심사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심사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방법원도 고등법원도 다 심사하되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심사한다.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을 딱 나눠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재판소가 판정권 갖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면 법원이 심사권을 갖도록 나눠놨어요. 그렇지? 일단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면 조금 아까 공부했던 거. 자, 쌍가루 1번 법원에 의한 통제.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의한 통제는 소송이 제기돼야 법원이 이제 심사하는 거거든. 법원은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구야. 그죠? 행정기관하고 다르잖아. 행정기관은 뭐
문제가 있는 걸 미리 찾아내서 예방하고 뭐 장래에 어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예산도 투입하고 정책을 하잖아. 근데 법원은 수동적으로 뭐 문제 있으니까 판정해달라 청구가 들어와야 심사하기 시작하는 곳이야. 그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곳입니다. 응? 그런데 법원에다가 국민이 뭐 할 수 있을 때 이 법이 문제 있다 판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법원이 재판을 청구받아 판정을 내리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뭐야? 이게 일반 추상적인 법 자체를 소송하도록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용어, 자 쌍가루 1번 두 줄 읽어볼 때 법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통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방식과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방식,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건 뭐라고? 구체적 규범.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라는 건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말이 이랬는데 아까 다 여러분 설명 들은 거야. 응? 그걸 부연 설명한 게 동그라미 1번이야. 자, 우리 헌법 107조 2항 조금 아까 읽었는데 우리 헌법 107조 2항이면 명령점 규칙, 저 법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그지?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란 건 여기다 저기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라는 건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는 재판의 대상, 소송의 대상 뭐라고? 행정소송의 대상 뭐로 한다고? 집행조치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금 여기서 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먼저 결정해야 할 전제 문제가 그 세금 부과한 근거인 법이 위법인지 먼저 가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소송 대상은 이제 집행행위를 재판 대상으로 하고, 그것이 위법인지 가리기 위한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해결해야 될 경우, 이럴 때 한해서만 법원이 이 법이 잘못된 법인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야. 응? 그 결과 그냥 이런 특정 개인에게 이런 세금 부과같이 의무 부과하는 조치 이런 거 없이 법조항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고 바로 재판해 주세요, 이거 청구 안 받아요 법원이. 응? 그게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거 우리는 안 받아준다, 인정 안 한다. 구체적인 집행 조치가 있어야 그걸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 재판에서 법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 이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바로 동그라미 1번 부연 설명. 그래서 어떤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하나예요. 그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한 재판을 위해 선결, 먼저 결정해야 될 선결 문제로서만 간접적으로 그 집행의 근거법인 법규 명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서 셋째 끝에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 자체를 재판 대상으로 삼게 하고 법원이 법 규정 자체를 바로 무효로 선언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 안 되게 하는 이런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거 우리나라가 허용 안 한다 그랬죠? 다 부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헌법 107조 2항 읽었던 거 부연 설명. 기억본, 아까 우리가 헌법 107조에 명령 규칙 이렇게 돼 있었지? 그 명령 규칙에는 어떻게 돼? 네. 즉 법규 명령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응? 우리 배운 것 중에 중앙선관위 규칙이 있었지? 감사원 규칙이 있었지? 그 명칭이 규칙이라고 달려 있어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아니야, 그지? 즉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국회가 아닌 곳에서 만들었지만 국민의 효력 갖는 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의미. 응? 그리고 셋째 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나 규칙도 포함합니다. 응? 넷째 줄 이른바 국민에게 효력 없는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은 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아니에요. 응? 행정규칙은 거기서 말한 법원이 심사할 명령규칙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좀 주의. 그 다음에 니은은 여러분 지금 읽어봐, 눈으로. 아까 내가 설명했어. 헌법 107조 해양은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 그랬지, 대법원만이 심사한다고 돼 있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지방법원도 고등법원 다 심사하되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권을 갖는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조금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 설명한 거야. 아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어? 자, A가 자기에 대한 세금 부과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해달라고 소송냈고, 이 재판에서 세금 부과한 대통령령이 문제 있다 주장하니까 법원이 대통령령 심사 문제 있다고 인정했다 그랬지? 그럼 법원이 이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 있는 법이라 인정한 것은 A에 대한 세금 부과 위법이 이제 가리기 위해서 심사한 것일 뿐, 이거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 A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통령령이 문제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송 사건에만 적용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쭉 읽어나가고 결국 어떻게 돼? 응?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령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유효입니다. 응? 오직 누구한테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해당 사건, 해당 소송 사건에만 적용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응? 우리나라 소송제도상 이런 결과가 된다.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망은 뭐 설명한 거냐면, 근데 아까 우리나라 제도상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개 키우는 B한테 또 세금 부과 또 하게 되고, 그럼 B도 또 이렇게 소송해서 이기면 B한테 이거 적용 안 되게 되고, 또 C한테도 이런 쓸데없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 사망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거 중요한 데 있어.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명령이나 규칙, 법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어. 밑줄 누구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내요. 응? 누구에게 통보하게 되느냐? 응? 행안부 장관. 중요한 포인트다 나오. 그러면 그 뒤는 이어봐. 그냥 읽어봐. 통보를 받은 행안부 장관은 지체 없이 어떻게 돼? 정부가 발행한 신문인 관보에 게재하라고 돼 있지? 그건 널리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공무원들 다 보고 국민들 다 보게끔은. 이렇게까지 돼. 이 취지는 뭐야? 그럼 정부의 공무원들한테 이 법 문제 있는 법 규정이라고 판정 나왔으니, 응?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해라. 취지가 들어있는 거지, 그지? 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된 거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시험 맨날 그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고기를 맨날 내는 거야. 응?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예외.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법은 어떤 성격을 갖는다? 법은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성격을 가져. 법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이라고 하면, 야, 여기 한번 생각해. 개를 키우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이 누구야? 모든 사람. 개를 키우는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이잖아. 특정한 사람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을 일반적이라 그래. 응? 그리고 추상적이라는 말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 뭐 이런 데만 적용되는 성격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응? 이 개 키우면 다 적용돼요. 제주도에서 개를 키워도, 응? 키우는 사람이라도, 울릉도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도, 올해 키우건 내년 키우건, 응? 법이 있는 한은 계속 반복 적용되는 거야. 시간, 장소 안 따지고. 이런 성격을 뭐라 그래? 추상적인 성격이라고 그래. 응? 특정 시간, 특정 장소, 이런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성격을 구체적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성격.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은 그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져.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 규정. 이 조항만 갖고는 아직은 A에게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내줄지 의무가 발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A는 이걸 갖고 소송할 수는 없는 거야. 자기한테 이걸 적용한
A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라, 구체적인 세금과 조치가 나와야 비로소 자기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니까 이걸 갖고 그다음에 소송을 하라고 한 거야. 그렇지?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도록. 그런데 예외적이지만 이런 법이 있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도 아니고, 응? 또 계속 똑같은 일이 생기면 반복 적용되는 법도 아니고, 딱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딱 한 번만 1회 딱 적용되고 없어지고. 특이한 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법이야. 그래서 그런 법은 만들어 놓기는 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는 일반적인 법하고는 성격이 달리 이 특정인에 대한 의무부가 조치같이 특정 개인에게 일회적으로 딱 효과 발생을 시키는 거야. 만들어 놓기는 법이지만, 법의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특정인 대상 집행한 조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예외적으로 이런 특이한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처분의 성질, 행정적 법 집행 조치인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이라 그래서 처분적 법규, 처분적 법규 명령이란 말을 써. 그 만들어 놓기는 법의 형태로 만들었지만 실질은 집행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처분적 법규 명령은 처분과 똑같이 취급을 해. 법보다는 처분과 똑같이.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소송 대상이 돼? 처분. 특정 일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제한의 의무부가 조치가 있으면 그걸 갖고 소송하는데, 이거는 법이지만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라 바로 이거 무효로 판결해달라, 이거 바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키워드는 뭐야? 셋째 줄, 두째 끝에 처분적 성질의 법규 명령. 응? 응. 이걸 줄이면 처분적 법규, 응? 뭐 이렇게도 부르죠. 처분적 법규 명령. 이게 핵심잖아요. 이거는 뭐와 똑같이 본다고? 처분과 똑같이 본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봐. 먼저 판례를 설명해볼게. 오른쪽 페이지 가서 3번 봐봐. 3번 판례 보면 경기도에 진행했던 두밀분교 폐지조례라고 있지? 그 단어. 두밀분교 폐지조례. 그러면 조례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 아니야. 경기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면 경기도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보통. 근데 이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경기도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일단 내용은 이런 거야. 저기 경기도 가평군에 가면 가평군 상세읍이 있고 그 두밀리라는 동네가 있어. 거기에 애들 초등학교 분교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어. 응? 진짜 학생 수 몇 안 남았어. 이제 뭐 하는 거야? 경기도 의회에서 그 분교 더 이상 유지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 응? 그러니까 이제 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조례 때문에 조례가 적용된 대상이 되고 피해를 받는 분은 그 각 분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제 가까운 동네에 있는 분교가 폐지되니까 먼 거리 통학을 해야 돼요. 저 본교로, 응? 먼 거리 있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은 거야. 이거를 분교를 폐지하는 건 뭐야? 자기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내용의 조례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이 조례라는 법 자체를 재판해달라. 무효로 판결해달라. 뭐가 지금 쟁점이 될까? 우리나라는 원래 법조항 자체를 재판 대상으로 삼는 건 허용을 안 하는 나라인데, 이거는 이 두밀분교를 폐지한다는, 몇 월 며칠자로 폐지한다는 이 법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재판해달라고 청구 들어갔잖아. 이게 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냐? 이게 쟁점이 된 거야. 만약에 안 되는 거 갖고 소송했으면 재판하지도 않고 각하시켜요. 재판 거부한다고. 응? 근데 쟁점이 됐는데 법원의 판결은 이거는 보통의 법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첫째, 이거 경기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지만 경기도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라 학교 다니는
사람들, 분교단이거든. 학생과 학부모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그런 법이고, 두 번째,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폐지될 때까지 계속 법이 정한 일 생기면 반복 적용되는 속성, 이게 추상적인 속성인데 그런 것도 아니다. 딱 1회 2학교 매달미처럼 폐교시키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만 법의 조례라는 법의 형태로 만들어놨을 뿐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1회 법 집행한 조치와 똑같다.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다. 그러니 처분과 똑같이 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처분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소송을 받아들였다니까. 소송 대상 되는 거 제기했으니까 소송 요건 갖췄음. 받아들여서 재판을 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기진 못했어. 응? 그걸 이제 폐지해야 될 여러 가지 재정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학생과 학부모들이 먼 거리로 통학을 하게 되고 불편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권리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래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긴 했어. 근데 이제 하여튼 시험의 포인트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 5번. 응? 두밀분교 폐지로. 조례도 보통의 조례는 예를 들어 아까 같이 개 목줄을 안 매고 개를 산책시키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의 조례였다면 이거 경기도 주민 모두가 대상이고 어느 때도 개 목줄 안 매기 적발되면 어느 때든 계속 반복 적용되는 일반 추상적인 성격의 조례. 그러면 이 조례 자체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지? 처분의 성격을 갖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효 확인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응? 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공부하고 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두밀분교 폐지 조례. 이거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 별도로 공무원들이 다시 특정 개인에게 무슨 이 조례를 적용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조치 없이도, 그게 이제 첫째 줄에 있는 집행행위 개입이 없어도, 공무원들의 별도의 집행 조치가 없어도, 응? 그 조례에 정해진 규정 자체에 의해서 특정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뭔가 불이익한 효과가 바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조례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다. 그럼 처분과 동일하게 봐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논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을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냐?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피고라 그런단 말이야. 소송의 상대방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냐? 원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포로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통과시켜서 경기도지사한테 공포하라고 보내면 경기도지사가 공포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보통 조례에 대해 소송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교육에 관한 조례 있지? 이렇게 교육학에 쭉 나오는데, 교육에 관한 조례는 또 교육감이 공포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조례는 시도의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해야 돼. 응? 그렇다면 지금 이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해서 소송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죠?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에 관한 조례니까. 그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아니면 시도지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고,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밑에 그 내용도 있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소송 상대방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는지도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다만 주로 어디서 다루냐면 뒤에 행정소송 공부할 때 거기서 많이 다루지. 응? 자, 그러면 1번 판례, 2번 판례, 3번 판례가 다 같은 취지입니다. 자, 1번 판례는 뭐라 했어? 응? 첫째 줄, 밑줄 치지 않은데 읽어보자. 행정소송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게 행정처분이래야 된단 말이야. 행정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야. 응? 근데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의 이 행정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응?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무슨 효과를 미치는 행위여야만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나왔지, 미치셨지?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이 말은 뭐야? 공무원들이 아까 여러분 3번 판례하고 똑같은 논리야. 보통은 일반 추상적인 법은 공무원들이 한번 특정 개인에게 집행하는 조치가 있어야 개인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공무원들이 별도의 집행하는 행위를 안 해도 법에 정해진 내용 그 자체만으로 뭐야? 특정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킨다면 그 법은 일반적인 법과 달리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이라고 봐야 되고, 그때는 그 처분은 처분과 똑같이 봐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응? 아까 3번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응? 2번 판례도 여기는 대통령령을 예를 들잖아.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일반 추상적인 성질을 갖는 대통령령이라면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일지라도 별도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거 안 해도 그냥 대통령령이 정해진 것 자체로 특정한 개인들의 권리에 직접 뭔가 변동을 일으킨다면 그 대통령령 조항은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이 되고, 그때는 그 대통령 조항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똑같은 얘기, 1, 2, 3번 다 같은 얘기지? 네, 그래서 논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잘 안 나오니까 조금 넘어가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왔어. 그러면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통제가 있어요. 자, 여기는 그냥 한 김에 이거 이어서 하고 밥을 좀 일찍 먹자. 네? 일찍 점심시간을 뭐 좀 땡겨서 해도 되지. 네? 자, 그러면 거기에 187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여기 하죠. 그럼 먼저 아까 읽었던 거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 헌법 107조 1항과 2항이 있었는데 107조 1항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었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어디가 심사? 헌재가 심사권을 갖고, 그지? 그 다음에 법률이 아닌 국민의 효를 갖는 법,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이 심사권을 갖는다 이래놨잖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하는 법인데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으로 판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간 거야. 응? 원래 명령 규칙이 위헌 위법인지는 법원이 신청받아 심사하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사람 법원에다 신청을 안 하고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하는 법인데 헌재에다가 신청했어. 헌법 위반으로 무효로 판정해달라고. 응? 그랬더니 이제 그게 또 대상이 처음에 게 뭐였냐면 그것도 대법원장이 만든 법이야. 대법원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대법원장이 만든 법으로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라는 이 법이 자기들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법이다. 이거 헌법 위반으로 무효로 판정해달라고 바로 소송을 낸 거야. 법조항 자체를 헌재에다가. 그랬더니 대법원은 뭐라 그럴까? 야, 그거는 니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위헌이지만 심사권 갖게 돼 있고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하는 법은 법원이 심사권을 갖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니네는 신청이 들어왔어도 헌법재판소 니네는 심사권한이 없어. 이게 대법원의 주장. 응?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문제는 분명히 이 법을 만드는 행위도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데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법 만든 행위로 인해 그 자체로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면 뭐가 없어도 집행행위가 없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집행행위가 없이 법조항 자체로 인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바로 직접 침해돼.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집행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에 대한 법 집행위가 있어야 소송 대상이 되는데 집행위가 없어. 그 법원에 소송할 게 없어. 그 대신에 이 법조항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고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그러면 헌법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는 헌재가 판정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의 법 제정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바로 침해됐다. 공무원들의 집행조치 없이 바로 침해됐다. 헌재야 판정해달라 했더니 헌재가 그런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그러니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될 최후의 보루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심사권을 갖는다고 봐야 된다. 응? 그래서 그 인정한 이래로 계속 그 똑같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읽은 걸 토대로 먼저 쌍가르 이번에 규정 헌재에 의한 통제해놓고 먼저 아까 내가 했어 헌법 107조 1항 2항 소개를 다시 해놨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형식 논리에 따르면 법률은 헌재가 심사권 갖고 명령규칙은 법원이 심사권 갖게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명령규칙에 해당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고 헌재에 신청이 들어가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가 이게 문제였다고. 응? 헌법 107조 관련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첫째 줄 우리나라의 다수학자들에게는 다수학설과 헌법재판소 입장이지? 이게 중요. 다수학설과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응? 헌법재판소도 심사할 권한이 있다. 응? 긍정한다. 그러면서 헌재가 뭐라 하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107조 107조 2항은 이제 명령규칙이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여부가 집행행위가 있어갖고 집행행위인 처분이 있어서 그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내고 그 처분이 위법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집행에 근거가 된 법 심사하게 될 때 이런 경로를 취할 때는 그때는 법원이 심사권을 갖는다는 의미이지만 응?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응? 즉 셋째 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셋째 줄이 아주 중요해요. 자, 법규 명령이 명령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그 무슨 말이랑 똑같다 그랬어. 별도의 공무원들의 집행행위 없이 응? 바로 직접 그 법 내용 자체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법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경우는 결론 뭐라고? 헌법재판소도 심사권한 있다. 응? 그래가지고 그 첫 사례가 뭐라고? 응? 그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라는 응? 대법원장이 만든 법, 그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그게 첫 사례로서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서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응?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응? 그래서 1번이 매우 중요. 응? 자, 1번만 잘해도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그 뒤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이제 그 위에 게 그 법무사법 시행규칙 그 사건 판결이에요. 응? 그래서 그 밑에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응? 하지 말고 그 헌법재판소 명령규칙 위헌심사권을 갖는 경우 그죠? 자,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 10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규칙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심사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경우는 규정한 것은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란 건 그 명령규칙을 특정 개인에게 적용한 공무원의 집행행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집행행위가 있으니까 상대방 국민이 그 집행행위 위법이하고 재판을 청구했고, 그지? 그 재판 과정에서 왜 위법이냐? 그 근거가 된 명령규칙이 문제야. 이렇게 주장할 때 법원이 그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며, 반대로 명령규칙 그 자체에서 직접 기본권 침해, 이 뜻은 뭐야? 공무원들의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단 말이야. 응? 그 법 규정 자체에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구제해달라라는 헌법 소원 청구가 들어간 경우 이거는 헌법 107조 2항과는 상관없는 문제가 돼버린다. 응? 그러면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구제받을 길이 없는 상태고,
할 수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줘야 되는 최후의 기관인 헌재가 심사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헌재가 심사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잠깐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법무사법이라고 있어. 법무사법. 설명만 들으세요. 법무사법이라고 이거 법률이야,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 자, 여기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냐면 여러분 법무사라는 자격 알죠? 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뭐 이런 전문 자격이 있잖아. 보통 법무사가 하는 일이 뭐 많이 하냐면 우리가 땅 사고 건물 사고 하면 등기 업무 대행해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뭐 몇십만 원씩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법무사가 되는 방법, 법무사라는 전문 자격 다른 방법, 응? 법무사 되는 방법. 네. 자, 법률에서 뭐뭐 정하냐면 첫째, 뭐 있을까? 뭐냐면 법원, 검찰, 공무원, 뭐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 공무원으로 뭐 20년 이상 근무자. 이건 정확치는 않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자동으로 법무사 자격을 준다. 그럼 일반 국민들은 해당이 없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일반 국민은 시험을 보도록 한다. 응?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는 이제 법무사 시험 이걸 규정해요. 시험. 법무사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 자격 부여한다. 일반 국민들은.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시험을 규정해 놓으면서 이 시험 실시에 관하여 세부 사항은 누가 정하도록 한다? 대법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대법원장에게 국회가 법률로 위임을 한 거야. 시험 실시에 관해서 세부 사항 정해라. 그래서 대법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위임을 했어요. 위임. 응? 법무사 시험에 위임을 했어. 그래서 대법원장이 만든 법이 이에 따라 뭐야? 이름이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라는 명칭의 법을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대법원장이 만드는 법으로서 대법원 규칙이라고 칭하는 법이에요. 응?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만들었냐면, 자, 이제 문제되는 법조항에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 대법원장이 만든 이 법무사법 시행 규칙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장 밑에 이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야. 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법무사라는 자격 가진 사람들,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다 이래놨어요. 응? 이게 문제된 거야. 이게 문제됐어. 그러면 여기야. 끝에가 뭐야? 법무사를 더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법무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 시험을 안 봐도 돼. 안 봐도 된다는 말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일반 국민 중에 법무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어.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 다 공고되고 하니까 예전에 과목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공고 나기를 기다렸어. 시험 날짜 공고가 안 나. 응? 그거 기다리다가 물어봤겠지. 이 법원에다가, 그죠? 법원 행정처에 전화해서, 아니 올해 시험 안 봅니까? 왜 공고 안 납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 실시 계획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공고 안 난대. 왜 시험 안 보지? 내년에는 내년은 올해 안 보니까 내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럼 1년 기다렸어. 응? 또 열심히 공부하고 기다렸는데 내년에도 공고가 안 나. 몇 년째 공고가 안 나. 열받잖아. 자기는 계속. 응? 화딱지 나겠지. 왜 시험 안 보냐? 응? 그러니까
전화 받는 직원이. 아니, 규정에 꼭 봐야 된다는 의무 규정 없습니다. 응? 법원행정처장이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해놨으니까 실시 안 해도 됩니다. 시험 안 봐도 됩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지? 열받는 거잖아. 응? 그래서 아니, 이 국민에게는 헌법이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갖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걸 수행할 자유가 기본적 권리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응? 국민은 법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고 싶은데 그 자격을 따야만 하도록 법에서 정해놨잖아. 자격 없는 사람 못해. 그럼 자격을 딸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을 실시를 안 하면 자격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결국 국민의 직업을 선택해서 수행할 수 없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야. 법조항 자체에 의해서. 그죠? 이 법조항만 있고 뭐 별도의 집행조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뭔가 별도의 집행조치가 있으면 그걸 갖고 법원에 소송을 내서 이 규칙이, 그러니까 뭔가 집행조치가 나오면 아까 공부한 대로 특정 개인에 대한 집행조치 갖고 위법이야 하고 소송 내고 이 규정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이 규정 간접적으로 심사해서 이제 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집행조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규정에서 국민은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헌법에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는데, 그러니 법원에 소송할 대상이 없는 거야. 집행조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규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 침해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판정해달라. 좀 들어갔더니 헌재가 아까 말한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헌재가 심사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법무사법이라는 법률에서 대법원장에게 시험 실시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라 한 거는 시험은 당연히 보는 거로 전제해놓고 매년 보는 걸로 전제해놓고 다만 무슨 더 시험은 보는데 구체적인 과목이라든지 뭐 날짜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정하라는 거지, 시험을 볼 건지 안 볼 것까지도 대법원장에게 정하라고 위임한 거 아니다. 근데 여기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시험을 실시할 건지 아닌 것까지도 지 멋대로 결정할 수 있게 지네 멋대로 정해놨다 이거야. 이렇게 정해놔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항이다. 무효로 판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정 이후로 유사한 것들 다 위헌무효로 판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법원도 법규명령이 위헌인지 위헌 위법인지 심사하지만 법원이 심사하는 경우는 어느 때야?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서 집행행위가 재판 청구 들어오면 그 재판 과정에서 근거법으로서의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인지 간접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취하지. 그리고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는 거고 명령규칙 법규명령이 위헌인지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느 때 명령규칙 법규명령 그 자체에 의해서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그런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재가 신청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라는, 헌재도 예외적인 경우에 명령규칙 심사권 가진다. 이거 중요. 그 다음에는 뭐 행정적 통제, 이건 특별한 건 없어요. 별로 시험에 크게 문점은. 행정적 통제는 뭐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보면 장관이 불령 만드는데 대통령이 보고받고 장관은 불령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은데 고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따라야지. 상관이 지시하는데, 그죠? 상급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행정조직 체계상 안 따르면 잘릴 까고 해야지. 해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급기관의 감독을 통해서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고 별건 없죠. 오른쪽에 행정 절차로서는 이제 행정주의 내부적으로 법 만들 때 어떻게 돼? 행정위원회 법 만들 때 뭐 하게 돼 있어? 법제처 심사 거치고 대통령령은 또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고 또 아까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입법 예고도 하게 돼 있죠. 그런 것들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뭐야? 행정심판. 요거는 조금 주의. 자, 문장의 주어.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이제
법원에 소송 가기 전에 일정한 권한 가진 기관에다가 판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인데,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은, 자, 셋째 줄,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째 줄에 그렇게만 정립.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법 집행 조치 때문에 자기 뭐 피해를 위법하게 피해를 입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제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야. 그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것을 신청을 받고 심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불이익준 조치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 부령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따르도록 돼 있죠. 자, 그런 내용이라 여러분 눈앞에 핵심 단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란 곳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여기는 그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청구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명령 규칙이 문제 있다 여겨지면 관계 행정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잘 나오진 않는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뭔가 장관이 만든 부령 이거에 지금 따라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부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거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이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내용이고 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돼 있어.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서, 공무원 스스로 판단해서 이 부령은 상위법에 어긋나서 무효인 부령이야. 나 이거 적용 못해. 자기가 이거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무효인 규정이라 심사하고, 심사해서 무효로 자기가 결정하고 적용 거부할 권한이 있을까? 행정공무원? 없어요. 행정공무원은 지멋대로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원칙이 국회가 만든 법률은 헌재가 심사해서 무효화하는 거고, 명령규칙은 원칙이 법원이 신청받아 판정하는 것이지, 행정공무원은 일단 만들어진 법, 권한이 있는 법원이나 헌재에서 무효 판정 내리기 전까지는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지멋대로 심사해서 이거는 잘못된 법이야 적용 못해, 심사 및 적용 권한, 거부 권한 없어요. 그런 얘기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돼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령이다. 그러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해? 이제 권한이 있는 기관에다, 예를 들면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 부서, 이게 행정안전부령이다. 그러면 여러분 행정안전부에다가 부령이 이런 내용이 이런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답변을 달라 이렇게 해서 물어본다든지, 그죠? 그리고 답변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법제처 같은데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부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달아. 뭐 이렇게 해서 행정조직 내부에 그렇게 경로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 처리하면 문제 없어요. 독단적으로 이건 잘못된 법 적용 못해,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국민에 의한 통제. 여러분, 국민이 대통령이 만든 법, 장관이 만든 법, 나 이거 인정 못해, 이건 무효라고 생각해, 상위법 어긋나는 거야, 나 인정 못해 하고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큰일 나지. 그때 법 위반으로 처벌되겠지, 그죠? 국민은 마음대로 행정기관이 만든 법 효력 부정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국민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지?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법이 있으면 아까 말한 뭐 입법 예고 절차에서 의견을 내면 되지. 이렇게 법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의견을 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런 방법으로 참여한다든지, 또는 뭐 요새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국민청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뭐 어떤 대통령령 이거 좀 이런 대통령령 만들어 달라, 어떤 대통령령 개정이 달라, 여론을 만들어내면 되지. 다수 지지자들이 얻고 그러면 뭔가, 그치?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뭔가 통제할 수 있지. 직접 효력을 없애거나 뭐 이런 걸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읽고 지나가면 되고. 자, 여기서 통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법적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통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시험에 내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간단히 주제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자, 190쪽에 가보면 맨 위에 무슨 단어가 나왔죠? 행정입법 부작위. 그지? 행정입법 부작위. 우선 부작위가 뭐야? 부작위가. 우리 행정법에서 법학에서 부작위라고 하는 개념은 작위는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야.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작위야. 그러면 원래 법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입법 부작위는 행정기관에게 예를 들어서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서 무슨 법률 정해놓고 뭐뭐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라, 장관이 정해라 위임을 했어. 근데 어떻게 돼? 안 만들어. 대통령이 법을 하나도 안 만들어. 장관이 안 만들어. 하나도 안 만드는 경우도 있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넓게 입법 부작위는 둘 다 말해. 하나도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은 경우, 그 다음에 뭐야? 그게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들어 놓기는 만들었는데 불충분하게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경우 있지. 불충분하게 만든 경우. 그런 경우를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도 그래. 응? 어쨌든 자, 정리하자면 입법 부작위란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고 있는 걸 말하며, 넓게는 한 글자도 안 만들고 있는 경우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불충분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를 다 포괄하고, 보통은 좁은 의미로 좁게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은 경우를 진정 입법 부작위를 보통 입법 부작위라고 칭한다. 응? 자, 예. 그 다음에 그건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응? 자, 읽고 지나가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 근데 2번도 참고로 읽자. 옛날에 한 10년 전에 시험 나오고 그 뒤는 안 나오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아예 헌법 같은 데 이런 걸 명시해놨대. 응? 뭐 국회에서 뭐 이런 거 법률을 만들어라 이러면 행정기관은 그 법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해놨다는 거야. 그치? 그럼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나라. 두 번째 쪽.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죠. 행정권, 즉 행정기관이 시행명령은 집행명령을 일컫는 다른 말이야. 우리 법규명령의 하나가 집행명령 아니야? 법규명령이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으로 나누잖아. 행정기관에게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명령을 만들어야 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 없어. 응? 그렇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에게는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행정입법 만들어야 될 의무가, 헌법적 의무가 있고 안 만들면 헌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의 논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그거 우리나라 경우 두 줄 알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그거야. 응? 그래서 판례 1번을 보자. 1번을 다 읽어보자.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기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 분립을 해서 서로 견제 균형 시스템을 이루게 하는 권력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법적으로 따르게 돼 있다. 법률에 기속되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 만들어 놓고 법률에 뭐라고 했어? 행정부에게 특정한 뭐뭐사항 정해라. 응? 위임을 했는데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안 만든다면, 그죠? 이는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가 정한 법률에 안 따르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치 국가 원리에 위반되고 법치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이 된다는 거야. 헌법 위반이 된다. 응? 1번 중요. 그러나 2번도 또 중요하다. 2번은 둘째 줄부터 읽어보자. 자, 상위법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관이 부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그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부령 제정 같은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해서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게는 헌법에서 나오는 행정입법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응? 1, 2번 다 같은 취지야. 응? 네, 묻고요. 3번도 앞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똑같고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어? 응? 치과 전문의 제도, 요거 다룰게요. 치과 전문의 제도. 실제 구체적 사건이네요. 치과 전문의 제도. 자, 치과 전문의 제도 뭐 실시를 위해서 상위법에는 다 정해놨다는 거지. 법률에서도 정해놓고 또 대통령령에서도 정해놨대. 그러면서 좀 더 그 치과 전문의 제도 실시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해라 하고 부령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해놨다는 거지. 근데 장관이 하나도 안 정했대. 부령을 안 만드니까 치과 전문의 제도가 실시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까지만 그 부령을 만들어서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었어. 치과 전문의 제도가 뭐 십몇 년 동안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위헌적인 입법 부작이지? 그것 때문에 어떤 치과 전문의 뭐 자격을 따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자기들 피해 입었다 이거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 판결 받아낸 사건이에요. 국가 배상 판결 인정한 거예요. 행정기관의 입법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안 만든 거. 응? 그래서 국가 배상 판결 인정된 사례로 보면 된다. 그래서 치과 전문의도 거기까지만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4번 봅시다. 4번 보면 자 4번째 읽어보자.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게 입법의 부작위, 행정입법의 부작위,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죠? 그러한 법을 만드는데 의무가 인정되려면 행정입법 제정이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야 된다. 응? 여기까지 일단 자릅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야 한다. 응? 그런데 반대로 만일 행정기관이 따로 법을 하위 행정입법을 안 만들어도 상위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행정기관에게는 그 세부적인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법을 또 만들어야 될 의무까지는 없다. 문장 둘로. 응? 이것도 중요. 4번 판례. 그 다음에 그 판례 중에 자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2번 보세요. 2번. 2번의 앞부분, 2번 판례의 앞머리. 자, 행정입법이나 처분의 개입이 없어도 법률이 집행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줄이면 국회가 만든 법률, 그냥 법률만 있어도 그 집행에도 충분하고 굳이 행정기관이 하위법 안 만들어도 법률 실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든지 또는 첫째 끝에 법률의 시행 여부, 법률을 집행할지 여부, 언제 집행할지, 즉 시행 시기까지 행정기관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행정권에 위임된 경우, 여기까지 자릅니다. 위임된 경우. 그 경우는 행정기관에게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굳이 하위법을 안 만들어도 법률만으로도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집행되고 남거나, 아니면 그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데 그 법률을 집행할 건지 집행한다면 언제 집행할 이런 것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권한이 주어지고 이럴 때는 행정기관에게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입법 만들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도 그 입법의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 및 대통령령 이런 게 있고 하위 또 저 행정입법이 만들어져야만 법률이 실현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위원회가 만들어야 의무가 있고 안 만들면 위헌위법이 된다. 응? 네. 이렇게 정리. 자, 그다음에 191쪽에 마지막 노점. 구제. 그러면 자, 지금의 흐름을 타고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안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나? 세 가지 방법이 논의된다. 구제 방법으로. 첫 번째 뭐야? 1번 제목 행정소송. 행정소송. 구체적으로는 행정소송 종류 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법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로 인해 나 권리익 침해받고 있어요. 그러니 행정기관에 법을 안 만들고 있는 입법 부작위가 뭐야? 위법이라고 확인하는 판결 내려주세요. 이렇게 소송할 수 있다는 거야? 안 된대요. 자, 그래서 행정소송, 구체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판례 꼭 같이 공부해야 돼. 자, 읽어봅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법에 의해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므로, 자,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는 거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령을 만들어, 아까 우리 공부한 거 뭐였지? 행정기관이 일반 추상적인 법을 만들었다 해서 그 법 자체가 개인의 권리에 의해 직접 변동을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반대로 추상적인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직접 개인의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건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특히 그 굵은 구시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에 따라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 변동이 일어나는 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법령을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응?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틀리게 많이 냅니다. 반대로. 응? 그래서 자, 우리 구제 방법이 세 가지 논의에 대해서 행정위원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법을 안 만든다. 이래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첫 번째 행정소송으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응? 그럼 뭐라 해야 되냐?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다가 행정위원이 법을 안 만들어가지고 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위 헌법소원이라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헌법소원은 동그라미 기억번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된다. 응? 헌법상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경우. 자, 이때 니은번. 요거는 또 딱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 아까 넓게 보면 입법 부작위를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진정 입법 부작위. 한 글자도 안 만들고 있는 경우, 만들긴 만들었는데 불충분하게 만들어놓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이럴 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구제해달라고 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할 때 행정위원회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은 경우는 뭐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청구하면 되냐면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된대. 즉 입법 안 하고 있는 거,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청구하면 되는 거래. 응? 그런데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만들어 놨는데 불충분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 있지. 이런 경우는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들고 있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행정기관이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청구를 해야 된대. 청구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내용이. 그래서 니은번 둘로 나눠. 자,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돼?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은 거야, 행정기관이. 응? 진정 입법 부작위로 그게 키워드 진정 입법. 그래서 기본권 침해받은 국민은 헌재에다가 뭐라고 청구? 두 번째 줄. 응? 첫째 끝에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그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게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 된다는 거야. 응? 그런데 두 번째 끝에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 이게 이제 갈라봐야 되는 거지.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다시 말해 행정위원회 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부실하게 만들어 온 경우야. 그지? 이런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뭐가 위헌이라고 이제 이유를 주장해야 된다고? 행정위원회 법을 안 만든 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써 있어? 그 셋째 줄에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고 뭐 해야 된다고? 만들어진 셋째 그대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규정을 그게 헌법 위반이란 이유로 청구해야 된대. 청구하는 이유를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일 때와 부진정 입법 부작위일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다르게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응? 자, 그 정도. 자, 그리고 디귿은 좀 넘어도 되고. 자, 판례 밑에 1번 읽어볼까요? 자,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가 늦어져가지고 지체가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법을 안 만들고 있거나 또는 늦게 만들거나 이게 지체가 돼서 그것이 위법이 돼서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게 법을 제정 개정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하고 첫 번째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안 만들고 있을 때 위헌 위법이 된다는 겁니다. 응? 네, 읽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돼? 응? 법을 안 만들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그 법을 안 만들고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네,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구제 방법은 뭐야? 손해배상 청구. 응?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행정위원회의 법을 안 만들므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치과 전문의 제도도 배상받았다 그랬지? 여기도 거기 판례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국회가 입법부가 법률 제정에서 행정기관에게 특정한 사항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행정부가 위임받은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즉 법을 안 만들고 있다면 그로 인해 어떻게 돼? 아까 이거 치과 여기는 넷째 줄에 보면 뭐 나왔어? 군 법무관 보수 사건이야. 응? 아까 치과 전문의제도와 같은 논리예요. 군 법무관 보수에 관해서 뭐 부령으로 정해라 하는데 안 만들어 경우 그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네, 그런 거니까 아까 치과 전문의제도 그 군 법무관 보수 사건 논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이네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군 법무관의 보수 청구권을 침해하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 즉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불법 행위에 해당하니까 그에 대한 피해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주된 공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행정 규칙하고 뭐 남았는데 그건 좀 상대로 짤막한 주제, 좀 쉽고 법규 명령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뭐 1시까지 가버렸네. 그래서 밥 먹고 점심 먹고 2시부터 오후 수업 진행합시다. 자, 밥 먹고